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팩트체크입니다. 지금 목포시가 매우 어렵습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 부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는 행위를 저질러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전 시장의 직위가 해제되면서 목포시는 지금 이상진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두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남도에서 인사발령을 받아 잠시 왔다 가는 공무원 신분인 부시장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 지역 내의 회의적인 시각이 큰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목포로서는 매우 불행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목포시의 불행에 책임이 있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정작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또 지역 일각에서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또다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두 번째 방송에 이어 목포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포시가 추진한 스마트 시티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 컨소시엄, 일정 등이 모두 바뀌고 수정됐습니다. 먼저 목포시는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인해 사업비를 국비와 민간 투자 그리고 시비를 포함해 당초 264억 원에서 197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에 시작해서 2025년 12월 말에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인 현재까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 진행은 진척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는 전남도 산하단체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포함해 7개의 업체와 기관, 학교가 컨소시엄 즉 협력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노베이션 센터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던 목포과학대학교가 2025년 1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과 예. 저희 학생 인원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 교육 과정상 변동 사항이 발생해서 인제 강소형 스마트 시티의 사업 성격과 저희 학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인제 상이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제 저희가 포기하게 된 거죠.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된 컨소시엄에 참가하기로 했던 목포과학대학교가 2년여가 지나 뒤늦게 학교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다는 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목포과학대가 컨소시엄에서 빠진 것은 과학대학교 자의적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과학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번 사업의 콘소시엄 참여가 대외적으로 학교의 유무형의 이익이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민영 기자가 목포시 관계자에게 과학대학교 컨소시엄 철수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컨소시엄 관련 위탁 관리 기관이 따로 있다라는 짤막한 회피성 답변으로 책임을 미루는데 급급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일가와의 연루 의혹이 있었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에 섰던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이번 목포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총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사업비가 264억 원이었을 당시에는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배정된 사업비는 104억여 원이었습니다. 이후 총 사업비가 197원으로 감액되면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76억여 원으로 총 사업비의 40%가 넘는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시정 질문에서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은 강소영 스마트시티 사업 수행업체의 선정 과정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창훈 의원은 담당 국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와 헌재에서의 변호인 단장이었던 석동현 변호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대훈의 팩트체크는 강소영 스마트시티 선정 과정에 대한 취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목포 강소영 스마트시티 사업 계획이 다른 지역의 사업과 비교할 때 상당히 허술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목포시의 당초 계획에는 국내 최초 도시간 자율주행 전기 셔틀버스를 운영해 서남권 교통 거점 지역으로의 도약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 목포시가 계획했던 해남군과 영암군을 연계해 운영하려 했던 자율주행 전기 셔틀버스 운행이 지자체 간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돼 서울만 좋은 일방적인 계획으로 전면 백지화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업사이클링으로 친환경 사업을 도입하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목표로 한다입니다.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업사이클링이라는 정책 방향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아이템보다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가령 목포시 스마트시티 사업 중에는 폐어망 등을 활용해 생활용품인 의류와 가방 등으로 대생산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기존의 일부 청년들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형태의 폐어망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목포시는 취재진의 사업 관련성 질문에 청년들이 하는 사업과는 다르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취재진은 목포시의 스마트시티 업사이클링 사업 계획에 소규모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협업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더욱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동안 말뿐이었던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목포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목포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김대훈의 팩트체크가 목포시 강소영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여러분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해드린 이유는 이 사업이 몇몇의 개인의 이득보다는 목포 시민의 윤택한 삶이 보장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치밀한 계획 아래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훈의 팩트체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